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죠.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이희재라고 합니다. 먼저 저에게 기회를 주신, 시간을 허락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는 23년간 환자를 진료해온 게 임상가입니다. 계속 환자를 이제 제 병원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 이제 진료를 해오던 사람인데, 그래서 사실은 어떤 얘기를 진행을 할 때에 제가 치과안에서도 전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면 아마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공부도 많이 더 했고 시간도 더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것이 편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요즘에 제가 또 생각이 좀 바뀌어가지고 공중보건학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그쪽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생각이 이제 꽂혀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막 제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준비를 하는 중에도 그쪽으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이야기를 이제 스토리라인을 잡는데 결국 이야기가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됐고, 결국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제목은 들으신 것처럼 충치에 대한 이해, 그리고 따라오는 질문, 질병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발표하는 중에 생각해 볼 내용들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충치라고 불리는 치아 우식증에 대해서 한번 우선 생각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이 치과에 대해서 사실 많은 이해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충치가 왜 생기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만 들으셔도 나쁘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거기서 얘기를 조금 더 진행을 시켜서 비교적 간단한 질환인 이 치아 우식증을 모델로 해서 질병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좀 큰 그림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누구도 질병에서 자유롭지 않은 우리 존재적인 한계를 가진 사람들 안에서 또 다른 질병을 가진 어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제안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나면 그동안 많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이제 토의를 하게 될 텐데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치과 상담이 좀 필요해서 뭐 이게 더 궁금합니다. 그러신 분이 있다면 뭐 그것도 괜찮겠습니다. 어쩌면 저에게는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얘기를 들어보시고 생각이 나시는 어떤 다른 질병에 관한 생각들, 아니면 다른 통찰들이 있으시면 그것 좀 나눠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치에 대한 얘기를, 기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충치가 얼마나 흔한 질병인지를 조금 생각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2015년도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사실은 이건 조사 대상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조사한 거고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2년간이라는 시간 동안 쭉 이제 팔로우해서 서베이를 한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거는 5세 아동의 이제 유치에 있어서 충치를 경험한 그 비율이 얼마인지를 조사를 해본 겁니다. 충치 경험이라는 것은 실제로 지금 검사한 당시에 충치가 있든지, 아니면 이미 충치가 있어서 치료를 받았든지, 아니면 충치 때문에 그 치아를 발치했든지 모든 경험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제가 좀 만들까요? 보시게 되면 이제 한 60%가 좀 넘는 비율로 그 아이들이 5세 아이들이 충치를 경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실 만한 것은 2000년도부터 2012년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사실 굉장히 많은 비율로 충치의 발생 빈도가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12세로 연령이 좀 높아졌습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은 유치는 다 빠지고 이제 영구치가 있는 상황인데요. 영구치에서 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영구치를 가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충치를 경험하는지를 봤을 때 역시 대략 한 60% 정도가 경험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거는 한국의 상황이었고요. 미국의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12세에서 19세 청소년을 조사를 했을 때에 역시 60% 정도의 청소년들이 충치를 경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충치를 경험하는 비율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일생을 통틀어서 계속 이제 충치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도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숫자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64세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95%,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충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시작하고 나서 몇 분이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에게 충치를 충치를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손을 드실 겁니다. 그만큼 충치는 굉장히 흔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질병이 왜 생기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쯤 되면 이제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질환이 평생에 걸려가지고 95%나 걸리는 질환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한 5%는 빠지는 겁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충치에 안 걸리는 걸까?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안 걸리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거꾸로 어떤 질환이 있을 때 많지 않은 사람이 걸리는 질환이라면 그 사람은 왜 그 병에 걸렸을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 던져보게 된다는 겁니다. 충치는 임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과에 오셔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 입에 충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저희 애한테 충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물어봅니다.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대부분 대답이 그런 거죠. 입을 벌리고 봤더니, 아니면 제가 아이 입안을 봤더니 그 치아의 윗면에 뭔가 까만 게 보였어요. 지금 보시는 그 까만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잘 보신 거고요. 충치가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은 어금니에 씹는 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금니에 씹는 면은 평평하지가 않고 좀 울퉁불퉁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루브라고 하는 홈 또는 이렇게 주름이 있습니다. 그런 부위에 이제 까맣게 변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충치가 발생을 하는 걸 관찰하게 되죠. 발견하게 됩니다. 글쎄요, 뭐 이런 부위라고 하면 왼쪽 위를 보시고 계신데, 이런 부위라면 그냥 선이 가는 정도로 보이지만 밑으로 내려보면 조금 이제 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면 안에서 점점 치질이 파괴가 되면서 크기가 오른쪽 아래처럼 좀 더 커진다든지, 아니면 위에 중간처럼 더 심하게 이제 커지는 충치가 발견되게 되는 거죠. 사실 충치는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 안에서 커져 있는 그런 사이즈는 훨씬 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정도라면은 그 치아에서 껍데기만 남겨놓고 그 안에 충치가 이미 다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식사를 하다가 와작 깨지면 오른쪽 아래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씹는 면에 어금니 씹는 면에서 충치 가장 많이 발견되는데요. 그 다음으로 많이 발견되는 곳은 치아의 인전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치아가 만나는 부분, 이런 부위에 충치가 이렇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인전면 충치는 꽤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찾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엑스레이를 정기적으로 찍어서 확인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제 환자 14세 여아의 이제 사진을 찍고 발견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충치가 조금 더 커지면, 인전면 충치가 좀 더 커지면 이렇게 보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 20세 중반의 여자 환자였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또 20세 초반의 남자 환자인데, 충치가 이렇게 커질 때까지 사실은 환자나 또는 환자분은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입을 들여다봤을 때 보이질 않으니까요.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육안으로 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치의 크기는 굉장히 크게 자라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치는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다행히도 충치라는 것은 그렇게 치료가 어렵진 않습니다. 특히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 쉽게 말해서 충치를 먹은 부분, 충치에 이완이 된 부분을 여러분이 드리려고 보통 표현하실 텐데, 그걸로 갈아내고 그 부위를 뭔가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채우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치료가 될 수 있는데요. 가끔은 상태가 조금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치아 하나하나당 어떤 충치가 굉장히 하나하나당 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입안 전체 충치가 그런 발생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뭔가 좀 행동에 비헤비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뭔가 하여튼 뭔가의 그 스토리가 지금 뒤에 숨어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충치가 클 때는 그냥 단순한 필링으로는 채워놓는 거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치아를 일단 충치인 부분을 다 제거를 하고, 그리고 또 치아 전체를 쭉 돌려서 깎은 다음에 크라운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다시 보기 좋은 모양으로 이제 수복이 되는 거죠. 젊은 환자였기 때문에 특별히 좀 하얀 치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너무 하얗다 싶을 정도긴 하지만 어쨌든 하얀 치아로 다시 회복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아에서 충치가 발생해서 넓게 이제 번져갈 때 그 부위에 따라서 뭐 필링을 하든지 아니면 크라운 하든지 이럴 수 있는데, 충치가 또 이제 깊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깊이 진행할 수도 있는 거죠. 아까 보셨던 사진이지만 이미 충치가 이 신경이 있는 치수강에 거의 접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이 안에 들어있는 신경 조직에 이미 박테리아로 인한 염증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신경 치료를 하고 그리고 그 위에 크라운을 씌워주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충치라는 것이 작을 때는 사실 굉장히 간단하고 비용도 얼마 안 듭니다. 치료 자체가. 하지만 시간을 두고 방치했을 경우에 치료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게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다른 환자를 보시겠습니다. 30대 초반의 환자였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 환자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또 입안에 충치가 쫙 생겨서 왔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을 겁니다. 충치가 있고요. 충치가 있고요. 충치가 있고, 또 이런 부위 같은 경우 지금 해당되는 부위는 또 치아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위는 필링을 할 수 있고 어떤 부위는 크라운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너무 심하게 망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치아를 발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치를 하고 그 이후에 임플란트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환자는 그 앞니를 발치를 하고 다른 데 필링, 크라운 이런 식으로 치료를 했을까요? 사실 치료하는 이 환자의 경우는 치료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일반적인 경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떤 미국의 의료 현실을 조금 보여드리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아서 좀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건데,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버젯이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낼 수 있는 돈에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돈을 중간에 다 소진하고 몇 개만 치료하고 다 소진하고 나머지는 치료자한테 줄 수도 없고, 결국은 오랜 시간 동안 상담을 하고 같이 고민해 본 후에 환자분이 결국 제일 원하는 것은 그냥 있는 돈을 가지고 치료를 마무리하는 거였기 때문에 다 발치를 하고 트리를 제작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글쎄요, 뭐 아주 썩 기분이 좋은 선택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또 환자분은 환자분대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일단 가진 비용을 가지고 치료를 마무리했다는 어떤 안도감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충치로 이제 고생하지 않겠다라는 또 그런 또 안도감이 있는 면에서는 어쩌면 그럭저럭 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충치가 어떻게 임상적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충치가 왜 생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충치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일반인 분들에게 한번 여쭤본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이유는 뭘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이를 닦지 않아서 생긴다고 아마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단 것을 먹고 이를 닦지 않아서 생긴다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조금 과장된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제가 하나 이야기를 좀 꺼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나 아빠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에게 충치가 생긴 것 같아요. 똑같은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세요? 입안을 벌렸더니 뭔가 보여요. 일단 의자에 앉히고 이제 검사를 시작합니다. 그렇네요. 여기 이렇게 좀 충치가 발견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엄마나 아빠가 그다음에 이제 버럭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단 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더니 뭐 이를 그렇게 닦으라고 했건만 안 닦더니 이러면서 이제 그 아이를 막 나무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부모님. 선생님, 얘 좀 치료할 때 이번에 진짜 아프게 치료해주세요. 그래야지 정신 좀 차리고 뭐 이런 얘기 이제 티피컬한 시나리오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요. 그럼 옆에서 듣고 있는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 입안에 충치는 왜 생겼을까? 그러면 결론은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아니면 아빠 말을 안 들어서 충치가 생긴 걸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분명히 질병이 발생한 거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설령 그렇다고 해서 일단 이유 자체도 아직은 찾지 않았는데 이유를 속단한 것도 그렇고, 설령 이유가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호되게 혼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 이 아이는 정말
이렇게 혼나도 싼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조금씩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치를 이제 관찰해 보겠습니다. 충치가 생기는 기전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일단 세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충치라고 부르는 것도 한자로 풀어보면 실제로 벌레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벌레죠.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벌레는 아니고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라고 하는 세균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세균이고요. 물론 이렇게 핑크색으로 아주 이쁘게 생긴 그런 세균은 아닙니다. 이건 보기 좋으라고 이제 관찰하기 좋게 염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 세균이 있는데 우리 입안에는 굉장히 많은 세균이 살고 있고 함께 살고 있는 세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치아는 질병이 발생하는 장소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이제 식사를 할 때 당을 섭취합니다. 그건 단순히 이제 슈가라고 표현했지만 설탕을 이제 스푼 떠서 먹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탄수화물이라든지 아니면 스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그것이 몸 안에서 분해가 되면서 결국 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당을 먹을 때 이 세균들도 당을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뭔가를 먹으면 배설을 하는 것처럼 세균도 뭔가를 먹으면 배출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강한 정도의 산이라는 겁니다. 그 산이 결국은 치아의 표면을 부식시키는 것이 충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이제 생각해 보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세균이 있어서 충치가 발생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균이 치아에 달라붙어서 표면을 막 뜯어먹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세균은 그 자체로 자기도 생존하기 위해서 그냥 뭘 먹었고 그냥 뭘 배설했을 뿐인데 하필 그게 치아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있죠. 그러면 왜 치아에는 부식이 생길까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거죠. 세균이 입안에 다 있을 텐데 그럼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세균이 잇몸에 이게 뺨에 들러붙은 겁니다. 그리고 먹고 배설하고 먹고 배설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입에 조그만 입안에 이 뺨 쪽에 조그만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커져가지고 이 볼에까지 뚫고 나오는 막 그런 질병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세균이 혀에 달라붙어가지고 거기서 역시 붙어가지고 먹고 배설하고 하면서 이 산이 부식을 시켜서 어느 날 혀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막 구멍이 커지더니 결국 혀끝이 잘라져 나간다. 근데 다행히도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치태라는 것을 개념을 이해하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균들은 혼자 그냥 떠다니면서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굉장히 쉽게 쓸려나가고 쉽게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세균들이 입안에서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상당 부분이 늘 없어지고 씻겨나가고 이런 작용을 계속 입안에서 그런 작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세균들은 생존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물체 표면에 달라붙는 그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럴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표면에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단백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필름을 만들고 거기에 단단하게 붙는 것, 이런 것을 치태라고 부릅니다. 치태는 입안 어디든지 생길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혀라든지 뺨이라든지 이런 곳에 생긴 치태는 쉽게 제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내면서 뭐 뺨에 구멍이 난다든지 혀가 잘라져 나가는지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에 보신 것처럼 치아와 잇몸의 경계를 따라가는 이런 부분에는 치태가 늘 잘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자정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뺨이나 혀가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음식물을 먹을 때 그 음식물이 지나가면서 쓸고 지나가는 그런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 곳에 우연히 운이 좋아서 그런 곳에 플렉을 필름을 형성하고 붙어있던 세균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겁니다. 이제 거기서 세균들이 점점 증식을 하면서 아무것도 없던 치아 표면에 이제 바이오필름을 만들면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이 치태가 두꺼워지고 양이 많아지고 세균수가 많아지고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세균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아주 편안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배설하고 반복하면서 결국은 치아에 부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치아 우식이라는 것은 발생하는 요소들을 지금 대략 말씀드렸는데 이걸 한번 정리해보면 적어도 4가지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균이 필요하고요. 당분이 필요하고
또 당연히 질병이 발생하는 치아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한꺼번에 있다고 해서도 갑자기 질병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마치 우리가 요리를 위해서 재료가 있다고 해서 재료를 냄비에 한꺼번에 집어넣고 짠 하면 어떤 요리가 나오는 게 아닌 것처럼 질병이라는 것도 이 요소들이 적당한 시간에 충분한 시간에 걸쳐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과정을 거쳐서 변화가 생긴 이후에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요인들, 세균이면 세균, 당분이면 당분, 치아면 치아, 각각의 요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영향 요인들이 또 있습니다. 세부 요인들이 있어서 어떤 요인들은 질병이 잘 생기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어떤 요인들은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치아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위아래 비슷한 어금니입니다. 물론 색깔은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어금니인데 제가 유심히 보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 그루브인데요. 그루브의 형태와 깊이입니다. 아래쪽 같은 경우는 그루브가 깊지 않기 때문에 치태가 오래 머물러기가 불리한 환경입니다. 그에 비해서 위에 있는 치아 같은 경우는 그루브가 깊기 때문에 플라액이 형성이 되면 씻어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다른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이런 겁니다. 어금니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임상적으로 뭔가 이제 충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부분을 일반 엑스레이로 찍어보게 되면 이미 충치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에서 보기엔 별것 같지 않지만 이미 안에서 충치가 진행한 이유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치아를 마이크로 CT로 찍은 겁니다. 보시게 되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루브라는 게 굉장히 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세균이 이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플라액을 만들고 이제 먹고 배설하기 시작하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칫솔질을 열심히 해도 칫솔 모 자체가 이 밑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닦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벌써 충치는 요 밑에까지 이 정도까지 진행을 한 겁니다. 그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치아는 다른데요. 그룹의 깊이가 전혀 깊지 않고 전체 에나멜층의 두께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플라액이 머물러도 칫솔질에 의해서 금방 씻겨나가고 충치가 발생될 확률은 굉장히 적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면 혹시 여러분이 왼쪽에 같은 치아를 가진 아이라면 아니면 오른쪽 같은 치아를 가진 아이라면 어떨까 생각해보면 치아 모양 하나만 가지고도 충치가 발생하는 그 확률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그 주요 요소들만 생각해도 그 정도인데 또 그 이외에 또 기타 굉장히 관련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입도 그 중에 굉장히 큰 요소인데요. 성분도 성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 타액의 양입니다. 침의 양입니다. 결국은 그 아까 말씀드린 자정작용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액입니다. 침입니다. 그래서 침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은 충치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자연적으로 생리적으로 이 침샘의 기능이 퇴화가 되면서 타액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 젊으실 때까지 충치가 별로 없던 분이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충치가 발생하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약을 드시는 분들 특정 약 같은 경우에 침샘에서 침이 생기는 정도를 양을 줄일 수도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어떤 종류든지 간에 4가지 이상의 약을 섞어 먹게 되면은 침의 양이 줄어드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충치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구강위생 관리 능력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고요. 유전자도 한번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싱글 진, 그러니까 하나의 유전자가 충치 발생의 확률을 높인다 낮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어떤 특정 유전자가 있어서 그 바깥에 이제 에나멜층을 만드는데 더 단단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덜 단단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어떤 유전자에 의한 영향도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는 거죠. 지금 계속 이제 질병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개인의 어떤 해부학적 구조, 개인의 습관 이런 것들 벗어나서
이제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면 그 위에서도 질병에 발생하는 원인들을 한번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학력을 얘기하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부모의 학력은 아이의 충치의 발생 빈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아이에 대한 어떤 케어가 좀 부족해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케어가 부족해지면서 충치 발생이 늘어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력 같은 경우는 조금 흥미롭습니다. 오래전에는 이 충치는 잘 사는 사람들의 질환이라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력이 많이 낮은 경우에는 일단 식사 자체가 당이 많이 들어있는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득이 굉장히 낮은 나라에서는 충치 발생률이 적고 소득이 높은 나라에서는 충치 발생률이 높은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것도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두 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세 개 층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낮은 층에서는 충치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그 위에 있던 층은 여전히 충치가 많아지고 그 위에 이제 더 위로 올라서 소득이 아주 높아진 곳은 교육의 수준이 올라가고 예방에 대한 어떤 그런 방법들을 알게 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가지게 되면서 질병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로 올라가면 이제는 충치가 발생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2010년부터 2000년부터 2012년까지를 봤을 때 충치의 발생 빈도가 줄어드는 걸 보셨을 텐데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그 외에 뭐 거주 지역이 어떻든지 아니면 그 사회나 국가의 의료 환경이 어떻든지 굉장히 큰 그림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한 개인의 입안에서 충치가 발생하는 빈도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많이 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충치를 이용해서 이 모델을 이용해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질병이 하나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시에 나온 것처럼 한 송이의 국화를 키우는 것만 어려운 게 아니고 질병을 하나 발생시키는 것도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늘상 질병이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는 또 임mun이 있고 또 그걸 저항하는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것과 굉장히 오랜 시간을 다투다가 이런 요소 저런 요소들이 시간을 거쳐서 다 모이고 마침내 그런 모인 팩터들이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그제야 비로소 질병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어떤 질병 우리가 봤을 때 이 질병의 원인 이것, 이 질병의 원인 이것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1976년도에 굉장히 오래된 클래식한 모델인데요. 케네스 와스만이라는 분이 이 sufficient cause라는 이 causal pie라는 그런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질병이 발생하는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질병 원인 1, 2, 3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질병 원인 1, 2, 3 각각 하나하나에도 세부 요인들이 있어서 그 요인들이 다 둘러서 이 피스들이 만나지 않으면 이 파이가 이루어지지 않고 질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저기 최동원 교수님 계신 데서 이 예를 들어 성서만 이를 쉽게 단정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폐암에 걸렸대.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담배를 펴대더니 결국 폐암에 걸렸구나. 혹은 그 사람이 폐암에 걸렸대. 그래? 그 사람 담배 피우는 줄 몰랐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폐암은 담배를 피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cause 1, 2, 3를 봤을 때 담배 때문에 폐암이 걸릴 수도 있고 cause 2로 간접 흡연 혹은 유전으로 폐암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cause 3로 상업재해 일종으로 그 성면에 노출돼서 폐암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본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담배를 핀 사람이 폐암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담배 때문에만 폐암이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배라는 것은 아마도 이 파이 중에 그냥 작은 피스 하나일 거라는 겁니다. 담배를 피지만 또 그 주변에 많은 다른 요소들이 모여야지 결국 질병이 하나가 발생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간암도 그렇습니다. 간암하면은 그냥 술을 많이 마셨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음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간암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간암도
음주를 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염 때문에 간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간경화를 통해서 간암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에 원인을 속단하는 것, 특히 그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담배를 피는 사람에게 있어서 폐암의 확률이 높을 수는 있습니다. 음주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간암이 생길 확률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확률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건강한 사람은, 그 질병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 질병 가진 사람의 그 많은 사정들을, 그 질병이 일어나게 된 그 많은 요인들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면 그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아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때만 되면, 겨울만 되면은, 아니면 환절기만 되면 감기로 고생하는 아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 한두 해 지나가다 보면 이제 뭐 슬슬 이제 지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또 감기 걸리면 이런 겁니다. 또 감기 걸렸구나. 그러니까 말 좀 듣지. 그러니까 뭐 옷 좀 따뜻하게 입지. 아니면 그러니까 뭘 좀 하지. 이러면서 아이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거죠. 나를 봐. 나는 건강을 잘 유지하잖아. 그러니까 좀 열심히 좀 운동을 한다든지 좀 나처럼 해봐. 그러면 너도 병에 안 걸 텐데 왜 그렇게 꼭 질병에 걸리면서 그러고 살고 있지?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 사람과 그거를 평가하는 사람이 같은 조건에 있냐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질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수없이 많은 이유를 가지고 생긴다는 거죠. 다시 이 슬라이드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이제 화를 낼 때, 어, 얘가 정말 얘 일을 닦지 않아서 충치가 발생했으니까 좀 혼내주세요. 좀 아프게 치료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살살 웃으면서 이제 받아칩니다. 어머니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정말로 이제 화가 많이 나거나 그렇다 그러면 일단 어머니를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충치가 발생하는 모든 이유를 다 이해하고 그렇게 한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그 아이 같은 경우에 어머니는 몰랐지만 굉장히 구루가 깊어가지고 다른 애들 먹는 만큼 그냥 사탕을 먹었을 뿐인데 더 빨리 충치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다른 아이보다 오히려 치료를 사실 더 많이 했을 텐데 그냥 단순히 어머니 보기 안 했을 뿐이지 더 많이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충치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질환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일단 어머니를 내보내고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 이거는 네 잘못이 아니야. 걱정 안 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일단 치료를 하면서 우리는 고치면 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아이의 어떤 습관을 고치게 있다면 그때 고쳐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슬슬 질병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제안을 이제 드리면서 제 발표를 이제 마쳐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그 누구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싶어서 질병에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질병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려서 국화꽃이 피기를 기다리고 기다려서 드디어 국화꽃이 피는 걸 보는 뭐 이런 게 질병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어느 시점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수없이 많은 요인들이 모이고 시간이 걸려서 그리고 그 사람의 역치를 넘어서서 드디어 그 사람의 인생의 질병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어떤 현대인의 위치도 조금 벗어나게 만든 겁니다. 그것이 질병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는 그 누구도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해당 질환이 없기 때문에 질환 가진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판단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다른 질병에 걸릴 것이고 우리도 그런 식의 어떤 생활이 그런 식의 어떤 문화가 유지가 된다면 어느 순간 우리도 그 질병과 그 질병에 따르는 어떤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좀 곤란한 얘기죠. 누구도 질병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심지어는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특별한 사고나 이런 것이 아닌 이상은 결국은 넘어설 수 없는 어떤 질병을 겪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도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질병의 유무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닌 것이고요. 질병에 안 걸렸다고 해서 좋은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이건 서로 상관관계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고 설령 그리고 어떤 행동이 어떤 잘못된 행동이 질병을 일으킨다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한다면요, 더 어려운 문제는 이런 겁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질병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뭐 시간이 된다면 또 예를 들 수도 있겠는데, 생각보다 복잡한 이유를 가지고 질병은 발생하고 사라지고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질병을 가지고 사람의 인격을, 또 사람의 존재를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사실 이겁니다. 제가 제 환자에게도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고 가장 마음에 제가 두고 있는 표현인데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다면은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괜찮다는 겁니다. 제 환자 중에 아까 보신 것처럼 저는 이제 보철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입안 전체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종종 만납니다.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치과에 오게 되고 치과에 앉아가지고 이제 첫 번째 면담을 하는 이제 시간인데 일단 앉아가지고 환자분들은 이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그 자기의 그 회한의 세월들을 다 꺼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겁니다. 이 망가진 나의 신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 얘기는 그런 겁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내가 당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 당신의 인생을 잘 모르고 당신 입안에 당신 주변에 어떤 팩터가 있어서 이 질병이 생길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는 고쳐나가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지성이 있으시고 다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어떤 방임으로 이해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생각하실 겁니다. 그냥 질병 생겨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 질병을 가진 어떤 순간에 있는 그 사람, 정상에 있지 않은 질병을 가지고 정상의 상황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질병을 가진 사람의 가족, 친구라면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질책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철이면 철마다 감기에 걸리는 그 아이는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약한 호흡기 또는 기관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질병에 걸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약한 부분이 드러난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환경에 다른 사람과 똑같은 환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질병이 생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약함이 드러난 거죠. 그랬을 때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약함을 덮어주고 품어주고 그 사람을 케어해주는 겁니다.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것이지 왜 너는 나만큼 되지 못한가? 라면서 비난하거나 질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안은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정신과 마음의 질병 혹은 장애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본다면 사회 병리 현상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반복한 내용도 있지만 어쨌든 이 정도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